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줄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디뉴에서 사라진 장발장은 같은 해 12월에 프랑스 북부에 있는 몽트웨이-스흐메르라고 하는 도시에 나타납니다. 이 도시는 원래 팡틴의 고향이에요. 팡틴 아시죠? 자, 이 몽트웨이-스흐메르는 장발장이 사라진 디뉴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약 900km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장발장이 왜 이 도시를 선택했는지는 소설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어디에서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도보 여행길이잖아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간이 한 8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장발장한테는 이 900km에 달하는 이 길이 어떤 그 자기의 죄를 씻는 그런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발장이 디뉴에서 미리엘 주교님을 만난 것이 1815년 10월 정도였는데 이 몽트웨이-스흐메르에 나타난 때가 12월이에요. 60일 동안 약 900km 정도를 이동을 해서 12월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장발장이 이 몽트웨이-스흐메르에 나타난 것이 1815년 12월에 어느 늦은 밤이었다고 하는데 마침 이날 시청에 큰 불이 나요. 장발장이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 화재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두 소년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이 누구였냐 하면 그 몽트웨이-스흐메르에 있는 헌병대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보통 어느 도시에 가면 이 통행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누구도 장발장에게 통행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거기서 빡빡하게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통행증 내놓으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자연스럽게 이 몽트웨이-스흐메르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발장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몽트웨이-스흐메르 얘기를 하려면은 팡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팡틴은 이 몽트웨이-스흐메르에서 1796년에 태어납니다. 팡틴은 고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름도 성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팡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농가에서 일을 도우면서 자라났고요. 그러던 1811년 15살이 되던 해에 파리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간의 순서대로 장발장과 팡틴의 이야기들을 교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발장이 1815년에 이 몽트웨이-스흐메르에 도착해서 헌병대장의 두 아이들을 구해서 이 도시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이 영국과 독일에서 생산하던 검은 유리구슬의 모조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플라스틱으로 막 찍어내면 되는 일이니까 아주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다 나무로 깎아서 거기에 오칠이라고 그러죠. 수지. 오칠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쇠를 박아서 용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아주 복잡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이 과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일일이 다 수지로 칠을 해야 되는 것을 다른 안료를 구해서 광택이 나도록 칠을 하는 작업으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리구슬을 연결하는 고리를 원래 다 일일이 용접을 하는 건데 거기를 고리를 만들어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자, 작업이 단순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임금을 더 많이 쳐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몽트웨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검은 구슬 생산의 중심지가 되고요. 1817년쯤에는 장발장이 이 검은 구슬을 만드는 큰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장발장은 이 공장에 두 개의 작업장을 둬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한쪽에는 여자들이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앞에 비도크 편에 나오는 얘기죠. 비도크가
국가안보국의 수장에서 사임을 하고 작은 마을에서 종이공장을 만들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범죄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다는 일화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는 남자와 여자를 그냥 같이 일을 하게 했더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빅토르 위고한테 했겠죠. 자, 빅토르 위고는 이 얘기를 듣고 만약에 장발장 같은 사람이 공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큰 작업장에서 한쪽은 남자만, 한쪽은 여자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범죄자 대신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자리와 빵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설에 따르면 남자에게는 선한 의지, 그리고 여자에게는 순결함,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성실함만을 요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몽트웨이스유메르라고 하는 동네가 이미 9세기경에 요새화가 됐던 그런 동네예요. 요새화가 됐다라는 것은 곧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1204년까지는 그 당시 프랑스 왕조였던 카페 왕조의 유일한 항구였다고 하고요.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전략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1537년 6월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까를 5세와 영국의 헨리 8세 연합군에 의해서 도시가 약탈을 한번 당해요. 자, 이후에 프랑스와 1세 왕명에 의해서 다시 중세 성터 위에 도시 성벽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동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1804년에 부근에 군 주둔지를 완전히 설치를 하면서 당시 마을의 여자들이 타락할 여지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장발장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직공들에게 순결함을 요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산업이 번창을 하니까 마을에는 가난과 실업이 자취를 감췄다라고 합니다. 자, 소설의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주머니에는 돈이 있었고,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집안에는 작은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장발장이 이 몽트웨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을 무렵 팡티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때는 1815년입니다. 장발장이 감옥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출소해서 디뉴에서 미리엘 주교님을 만나던 그 해에는 팡티는 파리에서 바느질을 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팡티의 나이가 19살이죠. 자, 소설의 팡티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금발에 가지런한 일을 가졌다. 자, 지금도 자연으로 가지런한 일을 가지는 게 참 드물잖아요. 뭐 다 교정을 해서 이 치열이 좋아지는데 저는 그 당시에 가지런한 일을 가졌다라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팡틴에게는 황금과 진주, 아름다운 금발머리와 가지런한 일을 황금과 진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비유를 합니다. 자, 팡틴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파보리트, 달리아, 제핀, 이 4명과 함께 톨로미에스, 리스톨리에, 파뮤, 블라슈벨, 이 4명의 청년들과 아주 불타는 연애를 합니다. 그 중에 펠릭스 톨로미에스라고 하는 30살 먹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자들 무리의 대장 같은 존재였어요. 자, 이 4쌍의 연인들은 한 2년 정도 굉장히 정신없이 연애에 불을 태웁니다. 자, 그러던 1817년의 어느 날 이 4쌍의 연인들이 아주 하루 종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놀다가 어떤 이벤트를 벌이게 되는데 이 이벤트는 톨로미에스가 기획을 한 거였어요.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남자들이 이벤트를 한다 그러고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에 승합마차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이렇게 지나가서 딱 쓰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놀던 식당에 하인이 오더니 아까 남자분들이 이걸 주라고 합디다 그러고 쪽지를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향으로 각각 사라지는 것이 그대들을 놀라게 할 이벤트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남자들이 떠났어요. 자, 이렇게 남겨진 여자 넷이서 황당해서 다 같이 하하하 웃고 이들의 연애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완전 어이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팡틴의 뱃속에는 톨로미에스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라고 소설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해를 넘겨서 1818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설정 오류가 나와요. 뭐냐 하면
1818년 봄에 미혼모인 팡틴이 자기 고향인 몽트웨이로 돌아가려다가 파리 근교에 있는 몽페르메우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떼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던 여관에 들르게 되는데, 그때 떼나르디에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3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818년에 3살이 되니까 이 아이는 1815년생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는 1817년에 네 쌍의 연인들이 꼭두각시 같은 사랑 노름을 했다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설정이 안 맞아요. 자, 이 1817년이라는 연도가 틀릴 수 없는 것이, 이 판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챕터의 제목이 아예 1817년의 일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6페이지에 걸쳐서 1817년의 왕정 복고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미제라블 1권이 1862년에 출간이 됐는데, 소설 속에서는 45년 전에 남학생들과 바람든 여직공들의 들놀이는 어땠을까? 라는 문장이 아예 있어요. 그러면 1862 빼기 45는 1817이잖아요. 그렇게 이 네 쌍의 연인들이 어떻게 놀았는지를 설명하는 도입부를 보면 분명히 1817년에는 코제트가 태어나지 않고 이들이 떠나가고 팡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하니까 1817년에는 태어나지 않은 건데, 이 빅토르 위고가 1817년의 일을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설정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공식적으로 코제트는 1815년생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톨로미에스로부터 버림받은 판틴은 톨로미에스한테 아이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그런데 판틴은 문맹이었어요. 문맹. 자기 이름도 외워서 그냥 겨우 쓸 정도였고 글씨를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 대서인한테 부탁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 차례 보냈는데 이 톨로미에스로부터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버린 거죠. 이게 막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네요. 네. 자, 소설에 보면 나중에 이 톨로미에스는 부유한 변호사가 돼서 그냥 잘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연애하는 패턴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아주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팡틴은 자기가 가진 것들 다 팔아서 한 200프랑 정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빚을 갚고 나니까 손에 쥔 게 한 80프랑 정도 됐어요. 자, 그 돈을 가지고 달리 뭐 파리에서 버틸 방법이 없으니까 고향인 몽트웨이스유메르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1818년 봄이에요. 자, 거기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 들른 곳이 몽페르메우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떼나르디에 부부가 운영하는 여관이었던 거죠. 자, 거기서 그 당시만 해도 깨끗한 옷을 입고 뛰어노는 2명의 꼬맹이들을 본 거예요. 예, 바로 걔네가 에포닌하고 그 동생이었던 아젤마라고 하는 그 둘을 본 거예요. 자, 그렇게 애들이 멀쩡하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들을 되게 끔찍하게 아끼는 엄마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제트를 맡기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혼모잖아요. 그 당시에 미혼모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판틴은 여기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아이를 대신 맡아주는 대가로 돈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7프랑, 그래서 6달치를 먼저 내라. 76에 42를 주고, 그리고 무슨 보증금 같은 거죠. 예치금을 15프랑을 더 내라. 그래서 총 57프랑을 주고 이 아이를 여관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몸으로 몽트웨이스유메르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판틴이 몽트웨이스유메르로 돌아오던 1818년까지 이번엔 장발장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장발장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검은 구슬의 모조품을 만드는 공법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와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먼저 초등학교 2개를 세워줘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봉급에 갑절이 되는 돈을 사비로 수당을 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자선병원에는 침대를 10개를 더 기부를 하고요.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보기 드문 시설이었던 보육원도 세워주고요. 그리고 늙고 병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구제기금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발장의 공장이 이 몽트웨이스유메르라고 하는 도시의 중심이 되니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아, 살기가 좋다더라. 네, 당연히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 마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 형성이 되는데 그 마을에는 심지어 무료 약국까지 설치를 해주게 돼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리엘 주교께서 이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주면서 했던 약속,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이 은을 판 돈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겠다 라고 한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주교님의 무한하신 관대함에 완전히 바뀐 장발장이 이렇게 직접 약속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선함을 실천하고 있었던 장발장은 1819년의 어느 날 지사의 추천과 지역에 끼친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왕으로부터 시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발장은 임명받은 다음 날 바로 시장을 사퇴하고 다시 자기가 하던 일에 돌아가요. 자, 그리고 1819년 같은 해에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로 만든 제품을 공업 박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국왕으로부터 레종 도네르 5등급 훈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니까 마을에서는 존경과 시기를 동시에 사람들이 보내죠. 자, 그러던 1820년 국왕이었던 루이 18세의 명에 의해서 또 시장에 임명되게 돼요. 자, 이번에도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 지사와 또 여러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민중들까지 탄원을 해서 당신이 제발 우리의 시장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시장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1820년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직을 맡게 된 장발장이, 아니 마들렌이라는 이름의 이 사람이 이후로는 굉장히 교양을 쌓는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로 책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힘이 필요한 일이라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힘을 빌려주곤 했답니다. 예를 들면 말이 넘어졌을 때 가서 으쌰 이렇게 일으켜주기도 하고요. 수렁에 수레가 빠졌을 때 그걸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소가 도망치면은 그 뿔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기도 하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 누더기를 걸친 애들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또 항상 잔돈을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또 농사일에도 굉장히 해박해서 농부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당에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둑처럼 자기가 하는 선한 일을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으로 도둑처럼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다가 금화를 놓고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성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요새도 있다면 그 사람 주변은 천국으로 불리지 않을까요? 자, 그러던 1821년에 미리엘 주교께서 돌아가십니다. 그 소식을 접한 장발장은 검은 띠를 두른 모자를 쓰고 상복을 입어요. 주변 사람들은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님의 친척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더니 예전에 그 댁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장발장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을 주신 주교님의 장례식에 장발장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조의를 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쯤에서 소설에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뭉트시우메르라고 하는 곳에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부아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부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가 맞닿은 지역을 프랑스 말로 사부아, 이태리 말로는 사보이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 출신 애들은 이 복식, 옷을 입은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굴뚝 청소하는 사부아 소년들이 오면 장발장은 불러다가 직접 용돈을 일일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장발장의 인생에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뿌띠제르베 사건 기억나시죠? 이 뿌띠제르베라는 소년이 사부아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사부와 소년들만 보면 따로 불러다가 용돈을 챙겨주고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훈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1821년에 몽트웨이 시우메의 마들렌이라는 이름은 1815년에 디뉴의 주교님이라고 하는 호칭만큼이나 존귀한 말이 됐다고 합니다. 자, 1818년에 몽트웨이 시우메르로 돌아온 팡티는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달이 몽페르메유에 있는 떼나르디의 여관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6개월치 선납을 했으니까 거의 1년 정도 꼬박꼬박 매달 7프랑씩 보냈고요. 그런데 돈이 적다고 느낀 떼나르디의 부부는 7프랑에서 12프랑으로 올려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판티는 또 거기에 맞춰서 12프랑을 보냈겠죠. 자, 그런데 이 떼나르디 부부 얘기하면 막 우라가 치밀어서 12프랑을 보내다가 그것도 부족하다고 15프랑을 요구를 해요. 자, 이걸 요구하던 때가 대략 1821년쯤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자, 팡틴의 삶이 예기치 못한 어떤 떼나르디 부부의 욕심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을 무렵에 장발장에게도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자베르와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자, 뮤지컬에서는 이 첫 장면에서 자베르가 빡 나타나서 그런데 한 6년 만에 봤는데 못 알아봤다? 자베르의 머릿속에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는 사회를 지키려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이 범죄자들을 알아보는 본능이 발동하면서 이런 설정으로 굉장히 숙명의 라이벌 같은, 근데 그 사람은 죄수였다.